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내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의 양반과 노비라고 하는 다소 이제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주제를 단성호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반과 노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강연을 들으러 오신 옆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은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이나 그 전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본인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은 그 한 10년도 더 되기 전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손을 드는 학생들이 적은데 그거는 이제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심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양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집안이 노비는 아니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요. 조선의 노비 인구가 한 30% 많을 때는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노비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양반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전통사회가 신분사회고 그런 신분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는 다 누구나 다 양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로 바뀐 것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이 진주 인근의 단성에 호적대장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단성 향교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경상대학교 도서관으로 이전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주도 호적대장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고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성 호적을 가지고 조선시대 사회상을 역사학자들이 많이들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 지역에 대한 연구나 단일 자료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 조선왕조 실록을 제외하면 제가 보기에는 단성 지역을, 단성 호적을 가지고 한 연구가 조선시대 연구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편 이상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도 노비에서 양반으로라는 책을 또 한 권 쓴 적이 있고 오늘 그 연구들이나 그 책의 내용 일부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대장이 이제 어떤 자료인지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대장은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제도가 바뀌면서 호적이 사라졌는데 조선시대 호적은 3년마다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에 구면이 한 3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엄청난 호적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부가 아니라 세 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구년에서 예를 들어서 단성년에서 3년마다 세 부씩 만들기 때문에 이걸 쌓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될 텐데 대부분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일부가 단성 향교에 남아있고 또 일부는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대 때 일본으로 가져가서 학서원 대학이라는 곳에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호적대장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할 신부 문제라든지 혹은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반들 외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호적에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문자로 남길 수 있었지만 평민들이나 노비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호적에는 호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호적을 가지고 복원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양반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들의 삶을 이 호적을 가지고 복원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호적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호적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호적은 3년마다 만드는데 집에서 호구단자라고 하는 문서를 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자기 집안의 호나 구의 변동사항을 적어서 호구단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직역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직역이 뭐냐면은 양반들은 벼슬을 하면 그 벼슬이 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목사면은 진주 목사가 직역이 되는 거고, 경상 우병사면은 경상 우병사가 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과거에 합격해서 간직을 하지 못하면은 대개 군역을 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병령의 군인이든지 혹은 서울의 영청의 군인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역입니다. 노비들은 간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나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산노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역을 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신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이름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호적에 보면은 나이와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저희 세대도 농담을 할 때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어리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내 나이는 실제로는 그런데 호적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호적을 보면은 나이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름도 자주 바뀌어요. 근데 왜 나이와 이름이 자주 바뀌느냐 하면은,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항렬자를 맞추는, 그러니까 집안에 항렬자가 없다가 항렬자가 새로 생기면은 항렬자를 맞추느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과거에 여러 번 떨어지면은 이름 바꿔가지고 합격을 기원하는, 혹은 또 병이 들거나 이러면은 빨리 낫기를 바라는 이런 의도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평민들은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양반들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왜 이름을 바꾸느냐 하면은 호적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바꿉니다. 특히 나이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평민들은.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평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군역인데, 그 세금은 16살에서 60세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호적을 3년마다 만들 때 나이를 한 서너 살씩 계속 옮기면은 실질적으로는 50살인데 60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군역을 안 지도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나이를 계속해서 올려야 합니다. 또 이름도 바꾸어서 자신의 과거의 흔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민들은 의도적으로 나이나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구단자를 제출을 하면은 호구단자의 중간본을 명별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단성은 조선시대는 단성현이 있고 지금은 산청군 단성면인데, 단성현에 당시에 신등면이라든지 생비랑면이라든지 오동면이라든지 현내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 면별로 이제 중간본을 작성을 하고, 그 중간본에서 오늘날의 주소에 해당하는 번호를 매겨요. 1통 1호, 1통 2호, 1통 3호 이렇게 해서 5집씩 묶습니다. 5집씩 묶고 나면 그 다음에는 2통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갑니다. 그 5집의 대표를 통수라고 해요. 오늘날 통장들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면 아래는 여러 개의 리가 있는데, 리에는 리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른바 이장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면에는 면임이 있습니다. 면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행정조직과 비슷한 이런 형태가 조선시대부터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본을 만들고 난 뒤에는 최종적으로 세부를 작성을 해서 자기 지역에 한 부 두고, 단성현 같은 경우에는 경상 강령에다 한 부 보내고, 그리고 또 한 부는 서울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신고를 하는 단성 지역에서 발견된 호구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유학 구성이라고 하는 이 분의 호구단자인데 이렇게 호구단자를 보면은 본인의 호주, 주호가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외조부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시고 있는 시모, 어머니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 최씨에 관한 기록이 있고 부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외조부를 이렇게 기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한 줄 내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한 줄 내려서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 노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 자기 가족들하고 나란하게 노비를 쓸 수 없다는 것이요. 신분이 낮은 노비들을 이렇게 줄을 내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구단자를 내면은 면 단위에서 호적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제7통이라고 해서 번호를 매기는 향리들이 번호를 매겨서 몇 호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니, 비니, 비니 해서 이렇게 노비가 전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을 숫자를 다 향리들이 세고 해서 통계를 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집안에 유아기, 남성 유아기 장년으로 몇 사람 있고 부녀 여성이 몇 사람 있고 노가 몇 사람 있고 비가 몇 사람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통계를 내서 인구를 정하는 거죠. 숫자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호적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호구단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보문서들이 있으면 보문서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호구단자입니다. 자, 그러면 호구단자를 비롯해서 최종 완성본인 호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주호라고도 부르고 호주라고도 호주라는 말이 익숙한데 본인과 부인의 사조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외조부의 앞에 말했던 직역, 간직이면 간직, 군직이면 군직 이런 직역을 쓰고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병자년생이면 병자년생 이런 간지를 쓰고 그 다음에 공간을 씁니다. 이걸 쓰고 나면 이제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 딸, 조카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친족들 그리고 일꾼들, 보공은 일꾼들이 그리고 노비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노비들 가운데서 도망간 노비가 있으면 도망간 노비, 가족들 가운데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사망한 사람, 다른 곳을 옮겨가서 별거하고 있으면 별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노비는 특히 중요한 것이 누구의 노비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또 합니다. 나중에 노비 주인과 노비는 조선시대 재산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비 같은 경우에는 소유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을 쓸 때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성 뒤에다가 씨를 붙이면은 양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김씨라고 써놓으면 얘는 되게 양반부입니다. 그리고 김이라는 성 뒤에 이 성이라는 성씨할 때 성자를 붙이면은 되게 중간층 여성이에요. 중간층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은 소사라고 해요. 김소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노비들은 이러는 게 없어요. 양반들은 뒤에다 씨를 붙이고 평민들은 성을 붙이고 중인들은 성을 붙이고 평민들은 소사라고 하는데 노비들은 이름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곱다니, 유월이, 시월이 등등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공식 문서에 여성들 같은 경우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노비들. 원래 우리나라 전통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들은 공식적인 이름이 없고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남성들은 공식 문서에
자기의 이름, 호적과 같은 문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쓰지만은 일상에 있어서는 자를 부르거나 호를 부르거나 그렇게 하죠. 이름을 잘 안 부르죠. 여성들은 이름이 되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름을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는 경우 여성들은 되게 노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적대장이 전국에 곳곳에 호적대장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당성 호적대장은 1606년부터 시작해서 1888년까지 호적이 남아있습니다. 3년마다 만들어지는데 항상 다 좀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1606년 거는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있고 1678년에서 1789년까지는 당성 향교에 보관하다가 지금 경상대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5년에서 88년까지는 일본 학서본대학이라는 곳에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여러 해 전에 이걸 다 입력을 했어요.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같이 입력을 해서 전산 처리를 하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아무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당성 호적을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진주 호적대장도 일부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당성 호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성 향교에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향교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도둑을 맞을 가능성들도 있고 이게 크기가 또 상당히 큽니다. 19세기 호적은 적은데 그 전에 호적은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관이 어려워서 대학으로 옮긴 거고 이거는 이제 경상도 은양 호적입니다. 그 불고기로 유명한 울산의 은양 호적입니다. 울산 호적도 지금 남아있는데 울산 호적은 울산대학교에서 또 지금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호적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습니다. 대구 호적은 성균관대학에서 또 전산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호적이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남아있지는 않고 남아있는 지역도 부분만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남아있는 호적이 워낙 중요한 자료고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되게 전산 처리를 해서 쉽게 학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의 지금 실물은 경상대학에 있고 지금 최근에는 지금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입력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혹시 여기서 당성 출신이 계시다면 조상에 대한 기록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606년 당성 호적 부분입니다. 처음에 호적을 만들었을 때는 1통 1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구분을 하지 않고 크게 호호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호적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여기 B라고 되어 있죠. B감지라고 되어 있고 나이가 55세 임자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B 여기도 있고 이런 이제 노비에 관한 기록들 워낙 잘 남아 있어요. 물론 호적에 들어가 있는 인구가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절반 정도만 넣느냐 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 호구를 파악을 할 때 세금을 거둔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호적에서 되게 빠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도 그렇다면 여기 보면 호적에 노비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노비 있고 노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비들도 상당수는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성 지역에 보면은 노비를 상속한 문서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노비 상속 문서에 보면은 한 100명 정도 노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을 호적에서 찾아보면은 노비가 40~50명 정도밖에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호적은 전체 인구를 다 기재하지는 않았다. 세금을 내는 사람 중심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구를 파악한 문서가 중세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별로 없어요. 거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서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호적대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유럽은 봉건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없어서 지역민들을 다 파악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남아있는 인구 파악 기록은 교회에서 파악한 기록입니다. 일본에도 일부 남아있는데, 종문계장이라고 해서 일부 남아있는데, 일본에서 남아있는 기록은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지역민들을 파악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3년마다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호구를 대상으로, 기록은 다 하지 않더라도 전체 호구를 대상으로 호적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왕조국가 가운데. 그래서 조선 시대 만들어졌던 호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자료가 가장 긴 시간 동안 비교적 온전하게 잘 남아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성지역 호적입니다. 그래서 단성이라는 곳이 호적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당대인들의 인구 상태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런 인구 상태뿐만 아니라 당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자료다라는 측면에서 호적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적을 전산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전산 처리를 했어요. 하나하나 다 입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78년에 단성현 신등면에 단계리의 1통 1호의 은남이라는 사람은 고의 대표자고 직역은 노비였고 이 위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다 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떠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외조부, 그 다음에 부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외조부, 이 노비의 자식들, 이 기록들이 이 호적에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남이라는 사람을 쭉 추적해 나가면은 은남의 자식들이 나중에 계속 노비로 사는지, 아니면은 평민으로 올라갔는지, 또 한 5세대, 6세대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후손들은 평민에서부터 들어 올라가서 양반 흉내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호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양반들은 노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보면은 진주 유씨 유진원이라는 분의 호적인데, 여기 보면은 유학이에요. 유학은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던 일반 양반들을 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진원이라는 분의 부인과 딸,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쭉 노비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비가 얼마나 되는지, 노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실제 지금은 유학인데 나중에 후손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배설을 하는지, 그래서 유학으로 되어 있다가 소과에 합격을 하면은 생원이 되거나 진사가 되는 거고, 다시 대과에 합격하면은 간직을 얻어서 중앙이나 지방 간직을 얻게 되면 그 간직 명칭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혹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호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전산 처리를 해놓으면 바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고
유학은 몇 명이고 노비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쉽게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호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색이나 숫자 통계를 내볼 수 있다. 지금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호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양반과 노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양반과 일반 평민들, 하천민들을 보여주는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 반상도라는 그림, 양반과 상놈을 그렸다는 거죠. 북한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양반이 길을 가고 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끌고 뒤에 또 짐을 지고 따라가고 있고, 길거리에서 하천민들을 만났을 때 하천민들이 이렇게 거의 기역자로 인사를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분적인 격차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건데, 아마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라면 양반 가운데 서서도 비교적 부유한 양반일 겁니다. 말을 그렇게 다 양반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은 쉽게 멀리는 못 가요. 오래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반 양반들이 말을 타고 갈 때 되게 노비들이나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대동해서 짐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나 빨리 말을 타고 이동을 하지, 양반들은 되게 편하게 갈 뿐이지 걸어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양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지역에서 대단히 위세가 있는 양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반이 이제 단서 호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78년에 단서 호적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인물을 1678년 단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정량이라는 인물의 호적인데, 한글로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11총 5회에 수의부의 충의, 이게 이제 직역이에요. 충의는 공신의 후손들에게 내려주던 직역입니다. 양반. 이름은 신정량이고, 나이는 66살이고, 개축년생이고, 본가는 청송이다. 청송심씨라는 거죠. 아버지도 수의부의 충의, 간직을 가지지는 못했는데, 충의라고 하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름은 진이고, 할아버지는 정통정대구 성정원 자성지 겸 경명 참창관. 이거는 이제 정직, 죽고 난 뒤에 정직된 거고, 실제 할아버지의 간직은 여기 보면은 행복렬대구 예산 현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름은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부는 정충문대구 사원부 지비 겸 춘추관 편수관 세자시강원 보덕. 여기까지는 이제 정직이고, 실제 간직은 행복렬대구 풍덕군수, 풍덕이라는 곳에 군수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이제 외조부 통운대부 사관은 한낙겸 춘추관 편수관 한백후, 중앙간직을 지냈습니다. 청조한식. 이렇게 이제 호주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외조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을 씁니다. 부인이 유씨인데 나이가 32세고 정년년생이고, 본가는 진주 유씨라는 거죠. 아버지는 학생 신장. 이 학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벼슬 없는 양반이 죽었을 때 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벼슬 없는 양반이 살아있었을 때는 유학이라고 부르고, 죽었을 때는 학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은 벼슬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은 양반이라는 거죠. 부인의 조부는 통정되고 벼슬은 없고,
풍계만 가지고 있는 실제 간직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조부는 정통준 내부 형조참의 정직이고, 그 다음에 행충의 부사직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조부 충의고 간직은 아니고 공신의 후손들에게 주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조부는, 부인의 외조부는 의령남씨 남사원이라서. 근데 부인이 32살이고 남편이 66살이죠. 나이 차가 크죠? 첫째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의 부부간 나이 격차를 보면 대개 3살 이내입니다. 가장 많은 나이가 3살 이내예요. 남편이 3살 이내에 많든지 부인이 3살 이내에 많든지 대개 3살 이내인데 이렇게 30살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것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양반들은 본처는 같은 양반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들은 재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여성 양반들은 재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재혼을 하려면 부인이 죽거나 혹은 부인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편을 비롯해서 시간집 식구들을 구타를 하거나 뭐 이런 등등인데, 그런데 이혼도 여자로부터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양반들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재혼을 하는 대개의 이유는 부인이 죽었을 때. 근데 조선시대 여성들이 언제 많이 죽느냐 하면은 출산하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출산하다가 부인이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하는데, 만일에 부인이 젊었을 때 죽었다면은 양반 남성은 또 다른 나이차가 많지 않은 젊은 양반 여성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신정양이라는 분이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40대나 50대나 가서 첫 번째 부인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양반 처녀들 가운데서 40대나 50대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처녀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10대, 20대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젊은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커져버리는 겁니다. 아마 32살이라면 대개 한 10여 년 전에 재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정양이 대개 50대쯤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하고 똑같은 양반이에요. 똑같은 양반입니다. 그래서 제치든 삼치든 그냥 양반 신분이에요. 그런데 나이차가 이렇게 큰데 이 진주유씨 집에서 청성신씨 집으로 이 딸을 시집 보냈다라는 것은 비슷한 나이에 남성들도 있을 텐데 딸을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은 이 집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 집안이 가세가 비교적 기우는 집안이다 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비교적 이 지역에 있어서는 힘께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집이다. 실제 신정양 집안은 호적에서만 노비가 50명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100명 가까이 노비를 데리고 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성신씨 집으로 시집을 보낸 것은 이 집안이 조금은 가문에 격차가 있다. 그 다음에 워낙 부유한 양반이어서 첩도 2명이나 있습니다. 첩, 윤소사. 소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윤씨인 평민 여성을 첩으로 들여서 49세입니다. 두 번째 부인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들인 거죠, 첩으로. 또 첩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정소사라고 하는 37살에. 여기도 보면 소사니까 평민은 첩으로 들인 것이죠. 만일에 노비를 첩으로 들였다면 소사가 아니라 노비의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첩 곱단이, 첩 6월이, 첩 10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보니까 첩을 들였는데 두 번째 부인은 양반이라는 걸 알겠고 첩 2명은 보니까 평민 집안
여성을 첩으로 들였구나. 이걸 호적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을 보여주는 호적의 내용입니다. 여기 그대로 수의구이, 충의, 심정양, 연, 66. 여기 보면 6이나 7, 8, 9자 같은 숫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 2, 3, 4 숫자를 안 써요. 훨씬 어려운 6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고쳐 쓰지 못하게. 그냥 1, 2 이렇게 써놓으면은 1자 위에다 줄 하나 더 그어버리면은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쳐 쓰게 어려운 한자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개축생이고 공간은 청송이고 아버지가 듣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부인이 유씨 나이가 앞에 말했듯 32살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고 여기 보면 솔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막 노비들이 있어요. 비, 생이, 비, 성옥이 뭐 여기 보면 이제 노, 개생이 뭐 등등 이제 이 뒤로는 전부 다 노비들이 이 노비들 한 50명이 넘는 노비들 이렇게 다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반 호적입니다. 노비 한번 보시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조선시대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양반과 노비가 있는데 양반이 더 잘났다거나 양반이 더 우수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양반의 후손이 아니어서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가 이렇게 기세가 되어 있는데 노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수봉이란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 쓴 노비인데 나이가 32살이고 정예생이고 주인을 쓰는 주인.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자인지를 밝히는 거죠. 주인을 써놨는데 누구냐면은 앞에 있는 심정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역시 산업이었던 갑복이고 어머니는 사비였던 숙향. 이름은 다 써놨죠. 여성인데 숙향. 김소사, 이소사가 아니라 숙향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노비들이. 할아버지와 정조부는 모른다. 자기 가게를 잘 모르는 거죠. 이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노비 출신이라서. 외조부는 산업인데 이름이 단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사비고 자목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이름이 있죠. 노비이기 때문에. 이 이름 그대로 씁니다. 나이가 27살이고 임진년생입니다. 주인은 성주에 거주하고 있는 군강 도시람이라는 사람.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결혼을 했어요. 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조선시대 이런 결혼을 하면은 이 수봉은 처벌받습니다. 주인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봉이의 주인은 관성에 거주하는 신정량이라는 사람이고 부인의 주인은 성주에 거주하는 도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서로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들이 있죠. 아들이 금학이고 4살짜리입니다. 아들을 누가 가져갈까? 이 문제입니다. 수봉이의 주인은 신정량이고 부인의 주인은 도시람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금학이는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됩니다. 신분 세습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돼요. 그런데 그 노비의 소유권은 같은 주인 신정량의 노비끼리 결혼했으면 주인이 자식도 신정량이 주인이 되는데 이렇게 주인이 다른 노비끼리 결혼을 하면은 자식의 소유권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이게 조선의 법률이고 조선의 법입니다. 종목법이라고 해서 원래 신분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고 자식의 소유권도 어머니의 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봉은 여기 자목과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주인이었던 신정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재산인 금악을 독시당에게 뺏겨버려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비의 결혼 유행. 도시당으로 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결혼이에요. 심정양으로 봐서는 가장 좋아요. 그러면 수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매를 맞든지 자기 재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조선시대 노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재산이 있는 노비들은 자기 노비도 있습니다. 노비가 노비도 가지고 있어요. 집도 있고 토지도 있는 노비들 많습니다. 수봉은 꽤 부유한 노비예요. 실제 노비도 있는 노비입니다. 아마도 기록은 없지만 주인 심정양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했었어요. 대신에 아들은 나중에 도시당에 소유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아주 간단한 기록이죠. 이게 이제 수봉에 관한 기록인데, 이건 3줄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기록이죠. 이 산호 수봉 나이가 32세고 정혜생이고 이렇게 본 김에 이런 쭉 이렇게 나가는 아주 간단한 기록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몇 줄 안 되는 이 기록을 가지고 노비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는 상대를 어떻게 구했고,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역사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의 집안을 이렇게 덧추어내가지고 제가 때로는 이게 옳은 일을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나중에 수봉의 후손들 다 양반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잘 살고 있는 후손들 괜히 과거의 상처를 덜추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사자들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록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비들이 얼마나 그렇다면은 조선시대 노비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던 노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비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노비 이야기를 다 할 텐데, 힘들게 살았던 노비들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노비 제도가 해체될 때까지 남아 있었던,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노비가 지방 간청의 감노비들인데, 이거는 한경남도 문천군에 있었던 감노비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마 일제가 남긴 사진 기록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노비들의 사진으로서는 거의 없는 이런 기록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노비들이 실질적으로 금방 조금 전에 아들을 부인의 주인에게 뺏기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노비들에 대해서 가장 노비의 삶을 참하게 했던 것은 노비들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정려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반 남성이 양반 여성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첩을 두기도 하는데, 첩 가운데서 노비 첩을 두면은 그 노비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속량, 평민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노비인 거예요. 그 노비인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자신의 본부인 양반 부인에게서 태어난 적자들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데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꼈던 첩의 자식을 적자인 내가 상속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노비를 상속받지 않고 친척한테 정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려나 매매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가장 흔한 것은 상속입니다. 이건 이제 김강려 삼남매 하회문기인데, 이거는 이제 간성의 상상김씨, 지금 이제 신등면 쪽에 있는 상상김씨 집안에서 남아있는
상속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집안에 노비가 전부 45명이 있습니다. 45명이 있는데 장남에게 이 집안에서 15명을 상속시켜줬고, 큰딸에게 15명을 상속시켜줬고, 둘째 아들에게 15명을 상속시켜줬습니다. 45명의 노비를 3명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죠. 원래 조선시대 상속은 기본적으로 균분 상속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니들 상속 많이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아들들 챙겨주고 장남 챙겨주고 하느라고 거의 상속 못 받았을 겁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 상속은 똑같이 나눠줘요. 얼마나 철저하게 똑같이 나눠주냐 하면은 노비 나이를 이렇게 보면은 15살까지 어린 노비들 5명이에요. 16세에서 30세까지 30세까지 비교적 건장한 노비들, 노동력이 공부한 건장한 노비들 똑같이 한 명씩 줬죠. 31살에서 45살까지의 노비들 2명, 1명, 2명 이렇게 비슷하게 줍니다. 45살쯤 되면 이제 노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이제 노년의 노비들이 되죠. 셋, 넷, 61살 되면 이제 사실은 거의 노동을 시키기 쉽지 않은 늙은 노비들인데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은 15명씩 똑같이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똑같이 재산적 가치를 갖게 만들어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상속을 합니다. 한 17세기까지는. 이렇게 상속을 하려면 노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노비들 가족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상속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집안 노비들인데 막동이라는 노비를 보면은 이 가족을 보면은 막동이라는 노비는 성중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게 줬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게. 막동이의 첫째 딸 막덕이는 장남에게 줬습니다. 막동이의 둘째였던 옥석이는 장녀에게 줍니다. 셋째였던 석석이는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넷째는 막동이 부인의 뱃속에 있어요. 아직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은 누구에게? 한 딸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15명씩 상속을 시키고 나이까지 다 고려해서 상속을 시키려면은 노비 가족은 이렇게 다 찢어놔버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똑같이 상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린 이런 노비들을 나이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옆에 붙어 있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데리고 가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가족은 찢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찢어서 상속을 해버려야 양반들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왜? 단체로 도망가버리니까. 가족들이 단체로 다 가버리니까. 이렇게 찢어놔버리면은 한 명 도망가더라도 나머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때문에 그리고 균분 상속을 위해서 이렇게 찢어서 상속을 한다. 자, 이야기까지만 일단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야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노비들 지금 도망가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 18세기 시간이 지나면 도망가는 노비들 계속 생겨나요. 얼마나 도망을 많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86년에 방생의 현내면 대방이라는 곳에 허의라고 하는 집에 여기 보면 노비들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망랑이라는 노비가 35살짜리가 있고 순금이, 춘이, 승례, 일례, 삼봉, 오공, 오금이라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노비들이 있습니다. 옆에는 나이에 여기 도라는 것은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가는? 방생에서 고성으로. 고성으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주인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이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번 보세요. 219살, 112살, 151살, 148살. 여기 도망 안 간 덕이와 덕하는 6살, 2살. 노비들이 100살, 200살짜리 노비들이 이 집안에 수두룩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백명 그대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노비가 제일 길었다. 노비가 제일 오랫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나이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순금이 30살에 도망을 갔으면은 호적은 3년마다 만든다고 그랬죠. 3년 뒤에 주인이 신고를 할 때 33살 도망, 그 뒤에 또 신고를 할 때 36살 도망, 39살 도망, 42살 도망, 이렇게 해서 자식 대대로 219살까지 써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집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언젠가 찾아내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귀했던 순금이가 한 200년 전에 도망을 가서 고성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아들, 딸,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 낳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 낳았으면은, 이 허일한 사람이 어느 날 고성에 가서 순금의 자식들을 찾아내면은 이 호적 문서 들고 가서 그 100명 전부 다 낼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뭐 찾겠어요? 이렇게 219살까지 못 찾은 노비를 언제 찾겠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식, 손자들한테까지 상속시켜서 언젠가 찾아봐라라는 거죠. 뭐 우리 할아버지 땅이 어디 저기 합천에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뭐 네가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양반들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도망간 노비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걸 이제 노비 추세라고 부르는데, 노비를 잡으러 다니면 노비들이 그냥 안 끌려옵니다. 당연하게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옛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 살해하는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 멀리 가버리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고성이라고 써온 것은 풍문으로 들었겠죠. 아마도 이 순금이가 수십 년 전에 도망가서 지금 고성 땅에 살고 있다더라, 이런 이제 풍문을 듣고서 그냥 고성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못 찾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찾겠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비들은 철저하게 상속의 대상이었고, 그런 노비들이 상속되지 않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벌였던 대표적인 행동이 도망가버려요. 또 고적에 보면은 수많은 노비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미 18세기 때문에. 도망가면 노비로 안 살죠. 도망가면 그쪽 지역에서 호적 신고할 때 내가 노비라고 신고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평민 이상으로 신고를 하겠죠. 도망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